사랑하는 흥림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친구 여러분, 송쌤이에요. 안녕! 자, 오늘은요 진짜 큰일 할 겁니다. 우리 16, 17번 한 번에 공부할 예정이고요. 여기 학습지 16부터 17까지를 다 합쳐서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 모든 무장 항일투쟁을 바로 이 한 판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빡셀 거예요. 내용도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업 시간은 2시간 동안 걸려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엑기스 위주로만 할 거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이 필기노트만 갖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학습지랑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16, 17번을 공부하기 위한 하이라이트 부분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일본의 그 통치 방식 기억하시죠? 10년대엔 무슨 통치였지? 그래, 무단 통치였지. 우리의 자유라는 게 전혀 없는. 그리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자 20년대에 통치 방식을 바꿨지. 어떻게 바꿨지? 그렇지. 문화 통치로 바꿨지. 자, 말은 문화 통치지만 실상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30년대는 국외에서의 바람이 문제였죠. 바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이 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무리한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30년대에는 우리가 전시동원체제, 전쟁에 동원되는 체제라고 해서 우리가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통치를 했었던 때가 바로 40년대였다. 자, 그렇다면 그 무리한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 먼저 31년에 어디부터 쳤어요? 만주라는 곳.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지역을 먼저 치고요. 37년부터는 정말 대놓고 무리하기 시작했었지. 그지? 그래서 37년을 기점으로는 엄청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38년에 국가총동원법까지 제정을 하게 되잖아. 뭐야? 중국 본토를 치게 된 거죠. 중국 관내를 치게 된 거죠. 중일 전쟁이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41년에는 어디까지 치게 된 거야? 그렇지. 하와이 진주만까지 치게 된 거야.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이죠. 정확하게 누구를 적으로 만들게 된 거야? 미국을 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의 주범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항일의 모습도, 우리의 저항의 모습도 바뀌어 나갔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저항의 모습은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거야. 그게 국내에서 무단 통치 때는 비밀 결사의 방식이었고, 그지? 그래서 두 가지 단체 기억했잖아. 독립의군부와 대한민국의 독대, 야 베이비, 대독. 대독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20년대에는 어땠어요? 문화 통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단체가 생겼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었잖아. 민족주의 운동에서 막 물산 장려 운동, 또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문맹 퇴치 운동까지 하게 됐었고, 사회주의도 있었죠. 사회주의 운동들도 잘 기억하시나요? 사회주의 운동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들이었다. 그지?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운동들, 그래서 뭐 여성이라든지 백정이라든지 소년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신간회라는 단체도 만들 수 있었고, 당시 60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20년대였죠. 30년대가 되면은 사실 엄청난 이 국내에서의 수많았던 운동들은 사실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없게 되게 되고요. 전시동원 체제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적인 치안유지법으로 불법화된 혁명적인 투쟁만 남게 됐었죠. 자, 이때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 문제,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이런 사학자들의 이야기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국내의 저항에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러니까 한반도 밖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 국외에서의 모습은
무장을 하거나 약간은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항일 투쟁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는 폭력적인 수단이 가장 강하죠.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맞서서 저항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거든. 근데 이게 국내에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총독부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하기가 어려웠겠지? 그래서 국외에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장항일 투쟁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확하게 무장투쟁은 무장을 하고 하는 거야. 무장이 뭐야? 무기로 이렇게 이제 그 치장을 한다라는 뜻이죠. 무기를 갖추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군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군인이 아닌 또 다른 폭력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잘 보이니 필기? 바로 의열투쟁이라는 투쟁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의열투쟁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폭력이야. 다시 말하면 고위관리나 친일파를 총으로 처단을 하거나 혹은 일제의 수탈기구를 파괴하는 활동입니다. 폭탄을 던져서. 이런 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열투쟁을 했던 단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아주 잘 아는 단체입니다. 의열투쟁을 이끌었죠. 그치? 대놓고 의열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은 2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1919년에 만주 지역에서 누가 만든 거냐? 김원봉이 만들었어. 많이 들어보셨죠? 김원봉. 자, 원봉. 우리 왜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쓰리봉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봉, 김두봉, 그래서 양세봉 이렇게 해가지고 봉봉봉 시리즈 3명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봉봉봉 트리오가 정말 일제가 가장 좀 혐오했던, 그들이 가장 경계했었던 폭력투쟁을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일본이 가장 싫어했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김원봉 중심으로 조직했던 단체가 바로 의열단입니다. 암살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일제강점기를 다룬 수많은 영화에서 다뤄진 바 있었고요. 사상적 기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썼었던 조선혁명 선언 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지요. 내정 독립이냐 참정권이냐 자치운동하는 사람들, 외교론, 준비론 다 까고요. 우리 민중은 폭력이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라고 하면서 엄청 세게 말하는 이제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하는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상적 기반을 조선혁명 선언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폭력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의거들 김익상 선생님도 있고요. 익상 선생님도 있고, 김상옥 선생님은 종로경찰서에 투탄을 했었기도 했었고요. 나석주 선생님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투탄을 해가지고 정말 일본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열단은 정말 멋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의거를 하기 전에 항상 양복을 쫙 예쁘게 빼입고 사진을 꼭 찍었다고 해요. 늘 사진에서 밝게 웃으면서 찍었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의열단의 이 개별적인 투쟁이 사실은 한계를 느낀 거야, 김원봉이. 의열단원들이 이런 식으로 투탄을 하고 난 다음엔 항상 그 아까운 목숨들이 다 죽었었거든.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잡고 이 젊은 목숨들을 죽게 사지로 내모는 이 의열투쟁이 과연 일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그 한계를 느꼈었던 그 김원봉이 나중에 30년대에는 그 중국에다가 조선혁명 간부 학교라고 해가지고 장교를 키우는 군사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립해서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열단은 사실 20년대 이후 30년대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그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원봉과 의열단이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독립군을 이끌게 되지요. 자, 그래서 무장항일 투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30년대 들어서서 또 다른 의열단체를 아셔야겠습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이거든요. 자, 한인애국단은 사실 이 의열투쟁 라인에서 공부할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임시정부 라인에서 공부하실 분들이에요. 다시 임시정부 산하의 조직입니다. 임시정부가 당시에 침체를 극복하고 그래서 침체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조직했었던 단체고요. 대표적인 의거로는 이봉창 선생님. 그래서 천황에게 이제 처단을 하는 걸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로 돌아가게 됐었던, 그리고 그 유명한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가 바로 한인애국단의 의거입니다.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식, 그러니까 일본 국왕 생일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상하이를 침략했어. 일본이 침략을 하고 나서 그 상하이에서 걔네 전승기념 파리를 연 거야. 파리를. 진짜 짜증나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당시 상하이에서 죽어가고 무너진 그 건물 잔해 더미를 보면서 그 상하이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념 파티를 여는데 거기에 보란듯이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다수 고관을 처단했던 사람이 바로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자,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엄청 중요해요. 첫 번째, 당시 그 한국의 독립운동에 좀 냉담했었던 중국 정부가요.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30년대 중반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 정부를 그 당시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장개석이라는 사람인데 장제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장개석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임시정부는 그때 탄압을 피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상하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었어? 그래, 맞아. 충칭으로 갔었죠. 중경이죠, 중경. 이 충칭으로 40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인 애국단이었고요. 여기까지 의열투쟁의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무장투쟁 라인으로 갈 건데요. 자, 무장투쟁 라인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마음 제대로 먹고 이제 덤비시길 바래요. 자, 국외의 저항. 두 번째, 무장항일투쟁입니다. 무장항일투쟁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랬죠. 무장투쟁입니다. 무기를 들고 군대들이 전투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장항일투쟁인데 10년대에는 그러면 얘들아 무장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기를 들고 장비를 이렇게 쫙 갖추고 있는 누가 있어야 돼?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인을 먼저 만드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10년대에는 뭐부터 만들기 시작하냐면 독립운동 기지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독립운동 기지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다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군사 기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쟁을 하게 된 거는 2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10년대에 만들어 놓은 군사를 갖고 이제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독립운동기지는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당연하죠. 네, 중국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볼까?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도를 좀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죠? 한반도. 그지?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지? 여러분들도 이제 잘 그릴 수 있죠? 우리 지도. 그지? 자,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와 산동반도까지. 자, 누가 봐도 한반도입니다. 정말 잘 그렸죠? 자, 여기에 있는 산 무슨 산? 백두산이고요. 백두산을 기점으로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뭐.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자, 요 서쪽,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서간도라고 불렀죠. 서간도. 간도 지역이었어요. 서간도 지역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백두산을 기점으로 동쪽, 정확하게 동쪽인데 동쪽이 나중에는 이것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서 북쪽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북쪽까지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지,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실 만주가 아니에요. 만주는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여기 요
만주 옆에 붙어 있는 러시아 지역의 부분, 여기를 연해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곳은 바로 여기 서간도와 그리고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야. 그래서 이 지역에 만들었었던 독립운동 기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서간도에 만들어진 서간도에 만들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기지부터 좀 볼 건데요. 독립운동 기지라 하면 뭘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첫 번째로 자치단체, 자치를 하기 위한 단체를 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군대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간도 역시 자치단체, 학교, 군대가 있는데 주도는 어디에서 했냐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신민회에서 주도합니다. 신민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신민회? 얘네는 1910년 이전에 항일단체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비밀결사단체였죠. 그래서 이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 서간도고요. 이 서간도에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갖추고 이 경학사를 중심으로 서간도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신민회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경학사가. 그래서 학교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뭐야? 신흥 무관학교. 그렇지. 서간도에 있었어. 신흥무관학교가 서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해서 만든 군대가 뭐였냐면 서로군정서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약간 어렵잖아요. 서간도,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저만 안 어렵나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럼 그 다음 북간도 얘기해 볼게요. 자, 북간도를 주도했었던, 북간도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대종교도들이에요. 대종교 기억나시나요? 지난 종교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지? 오저감살단을 만들었던 나철과 오기호가 만들었었던 종교고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단체 이름은 중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교 공부하면서도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중광이 다시 광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빛이 비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대종교의 이념이에요. 다시 빛이 비치는 거. 그러니까 독립을 희망한다는 얘기고요. 중광이. 학교로는 서전서수 그리고 또 명동학교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북간도 지역에 되게 중요한 학교들인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서전서수과 명동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군대도 좀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광단과 대종교가 이끌었던 북간도의 군대는 북로 군정서야. 북간도니까 북로 군정서 느낌 오시나요? 서간도니까 서로 군정서였잖아요. 맞아요. 둘이 약간 그 대꾸를 이루는 그런 단체였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해주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연해주 지역은요. 갑자기 바뀌었죠? 서간도를 다시 칠해고 왔습니다. 잘 안 티가 나가지고. 연해주 지역도 좀 잘 칠해볼게요, 다시. 네, 여기입니다. 요 연해주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사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당시에 신한촌이라는, 이거는 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는 그때 당시에 권업회라는 단체였고요. 요 신한촌이라는 그 한인촌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사람들이 주도했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업회, 권업회는 까만색으로 써야겠다. 권업회. 자, 권업회가 주도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얘네들은요, 학교와 군대도 분명히 있었는데 학교 군대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정부 형태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인데요. 헷갈리죠? 막 광복군 나오고, 막, 그지? 한국광복군 나오고, 대한광복회도 나오고, 기억나시죠?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다른 단체예요. 정부 형태였고요. 이상설 선생님이 정통령으로 있던 정부입니다. 군정부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러시아에 탄압을 당해가지고 사실 크게 활동을 하진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대한국민의회의 임시정부 형태로 다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요 대한국민의회가 제일 처음 만들어지고 나중에 한성정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상하이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촌, 연해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간도와 그리고 또 북간도, 이거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북간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 연해주 지역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잘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10년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저 멀리 미국 지역에서는요. 대한인 국민회가 활약을 했습니다. 대한국민의회랑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는 대한인 국민회고요. 대한국민의회는 이렇게 3음짜리야. 미안해요. 대한인 국민회는요. 미국 대통령한테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단체입니다. 신한 민보를 발행하고 또 교민의 권익을 보호했었던 단체고요. 미국에서 크게 활약을 했었죠. 상하이에는 그 당시에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었는데 이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당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파견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중에 흡수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0년대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요때 만들었던 이런 서루군정서, 북루군정서와 같은 단체들이, 군대들이 20년대, 30년대에 무장항일투쟁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년대, 30년대 바로 이어서 무장항일투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년대에 바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투를 하게 돼. 이들이 처음으로 일본과 직접 교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승리를 하게 돼. 승리를 하게 돼. 대표적으로 크게 두 전투인데요.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가 바로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가 했었던 전투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었습니다. 봉오동에서 일본군은 급습해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사실 이 승리 때문에 일본이 너무 많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까지 조작을 해서 다시금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만주에서 김좌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군정서 외 대한독립군과 당시 만주 지역에 간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군대가 연합을 한 연합부대가 열심히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뭐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어랑천 전투, 고동화 전투 등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독립전쟁사에서 사실은 가장 큰 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한테 큰 승리라는 거는 일본한테는 그렇지, 패배라는 거지. 얘네가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시련을 줬어요. 자, 무슨 시련이냐면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인데요. 자, 간도 참변은요, 간도 지역에 있는 당시 일본군들이 이 독립군들, 간도 지역에 있는 이 독립군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얘네들한테는 최초의 패배인 거잖아. 그래서 그 독립군들의 지지 기반을 완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도에 있었던 수많은 한인 마을들, 이때 만들었던 뭐 경항성에 있었던 여기 뭐 한인 집단촌들, 뭐 여기에 있는 한인 집단촌들, 뭐 연해주에 있는 한인 집단촌들, 이런 데를 다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도 지역을 완전 묵사발을 만들고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고요. 이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당시 독립군들이 그럼 간도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당시 러시아의 스보보든이라 그래서 완전 안쪽
완전 안쪽 밀산 지역으로 옮기게 됐다가 그 밀산 지역에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이들이 같이 러시아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이름부터가 자유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롭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휘권을 둘러싸고 당시 민족주의 군대랑 당시 사회주의 군대,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군대 안에서도 싸우게 되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야. 너무 많은 군대들이 연합을 했다 보니까 대한독립군단이 갑자기 연합이 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말로 사실 잘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전투, 무장을 한 상태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소련 군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들이 야 니네 무장까지 하고서는 지금 니네끼리 싸우니까 우리한테 방해되잖아. 무장 해제! 하고서 니네 막 무기 다 내놔! 그래서 막 총 다 내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러시아 애들이. 가뜩이나 러시아 말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막 뭐 말만은 야 이런 스바 새끼 스베 새끼 막 이러면서 자꾸 욕질하는 거 같고 막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들한테 무장 해제라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언제 전투를 할지 모르는데 총을 내려놓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무장해제를 거부하자 당시 러시아가 자유시에 있었던 수백 명의 독립군들을 총으로 총격을 가해서 당시 몇백 명의 독립군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시련을 겪은 거야. 두 번의 승리에 따른 두 번의 시련을 겪었는데 우리 독립군이 또 어떤 독립군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주저앉을 거면 독립군 다시 시작도 안 했었겠죠. 그래서 재정비를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정부의 형태로 3개의 군정부가 수립이 돼요. 바로 이것을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3부라고 해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3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입법, 행정, 또 사법 조직까지 다 구성되어 있던 정부였고요. 동포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직해 그리고 군대를 운영했던 일종의 약간 자치정부였어요. 그러다가 이 3부가 결국엔 또 통합을 하게 돼요. 당시 민족유일당 운동에 바람이 불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미스야 협정이라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시련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 때문에라도 우리 3부로 쪼개져서 싸우면은 힘이 없다.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는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2개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위치 자체도 이제 남부, 북부로 나뉘어져서 하게 되고요. 당시 남만주 지역에 통합했었던 정부는 국민부라는 정부였고요. 요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조선혁명당 밑에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혁신의회로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고요. 요 혁신의회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그 밑에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되죠. 이 조혁군과 한독군들이 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지? 자, 30년대로 스무스하게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이렇게 해서 통합된 군대들이 30, 40년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을 이끌었었던 그 장군들은요. 당시 양세봉 장군이라는 장군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라는 장군이 이끌었었습니다. 자, 양세봉 장군님은요, 당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었는데, 이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맞아요. 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일본이랑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중국 만주 지역을 일본이 점령하게 되거든. 그래서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기까지 해요. 자, 그러자 한국군과 당시 만주에 있던 중국군들이 연합작전을 펼치게 된 거야. 연합작전을. 그래서 양세봉이 이끌었었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이라는 군대랑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이라는 군대랑 연합을 하게 돼. 그래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혁군과 의용군이 함께 했었던 전투는 영릉과
또 흥경성 전투라는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또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당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한국, 중국 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요때 국내에서도 사실은 전투가 있었는데요. 보천보 전투라고 하고요. 요 보천보 전투는 동북항일 연군이라 그래서 당시 게릴라 부대예요. 그러니까 유격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항일 연군이 보천보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이게 됐었는데 37년부터는 또 바뀌게 됩니다. 왜? 중국 본토를 치게 됐었잖아. 기억나시죠? 자, 다시 그려서 잘 보이니? 맞아. 자, 만주 지역에서 싸웠다가 요 중국 본토 지역까지 일본이 치게 되면서 중국 관내죠. 요 여기 그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관내를 치게 되면서 당시 윤봉길 이후로 윤봉길이 32년에 있었잖아요. 요 윤봉길 이후로 당시 중국의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었잖아. 기억나지? 장제스가 돕기로 했었잖아. 여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서 요 분위기까지 타게 되면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요. 우리 민족 독립군들이 중국 관내까지 들어가서 연합작전을 펼치게 돼. 자, 그러면은 중국군이랑 중국 정부군이랑 같이 연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도 하나의 부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의열단 중심으로요.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었고 요 민족혁명당에서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들어오지 못해서 민족주의 그 계열까지 합쳐가지고 당시 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 민족전선연맹 한하에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군대죠. 조선의용대입니다. 요 조선의용대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군대인데요. 조선의용대는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민족혁명당의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포로신문 후반 교란 등 중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당시 중국 관내 우리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조선의용단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사실 손잡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나타난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또 분열이 되게 된 거야. 내부에서 또 싸움이 났네. 그래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당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조선의용군이라고 해서요. 연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난 지역까지 들어가서 중국의 공산당군과 연합해서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대표적인 전투로 호가장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일본에게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전쟁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요. 절반은 이렇게 갔다면 절반은 김원봉이 이끌고요. 의열단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는요. 어떡하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면 결국 일본만 좋은 꼴이 될 텐데 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40년대에 임시정부 산하에 또 군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기억나시나요? 요 한일애국단을 만들었었던 김구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충칭으로 넘어갔었잖아. 40년에. 충칭에 위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인 한국 광복군이 활약을 하게 되죠. 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어디 거라고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였었고요. 아무래도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이고 정부의 군대니까 이게 당연히 대표성을 띌 거라고 생각했었던 김원봉은 일부를 이끌고 요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의 일부의 합류로 인해서 광복군의 규모가 커지게 되죠. 자, 이들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전쟁에
본격적으로 군대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게 돼요. 영국이나 미얀마, 뭐 버마죠? 미얀마,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포로신문 정보수집 선전활동을 담당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OSS와 합작훈련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었어요. 자, 국내로 진공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렇지. 당시 국내, 우리 서울에 침투할 작전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20일 날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너네들 다 알지? 1945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실현될 수가 없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제강점기 무장항일투쟁을 전체 정리한 투표였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가 학습지 16, 17번을 합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사실 일제강점기는 거의 끝난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